이번 시간부터서는요, 동기 발전기 테마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동기 발전기의 구조, 원리, 그리고 대형기에서는 회전 계좌형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구조, 원리, 그 다음에 회전 계좌형을 채택하는 이유, 이제 이런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각각 또 우리가 10점짜리 문제로 나와 주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칠판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요. 자, 원동기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원동기, 우리가 터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에 이제 여기가 회전자가 있습니다. 발전기 회전자랑 이 터빈은, 이 원동기는 직결되어 있죠. 우리 샤프트에 연결되어 있죠. 이제 회전축이죠. 회전자죠. 여기가 회전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바퀴 돌면 여기 똑같이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자, 회전기는 우리가 크게 두 파트죠. 회전하는 파트하고 회전하지 않는 파트.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자라고 부르죠. 고정자. 얘는 이제 고정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 동기 발전기는 회전 계좌형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자가 뭐냐면 계좌예요, 계좌. 계좌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전 계좌형이라고 불러요. 물론 소형인 경우는 회전 전기자형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여기 자석이 여기 있고, 자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는데 코일을 갖다가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걸 갖다, 이거는 회전 전기장이죠. 코일이 이제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 기전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자라고 부르거든요. 기능적으로는. 근데 얘가 돌아가고 있죠. 그걸 갖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불러요. 회전 전기자형.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소형기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이고,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볼 수 있는 동기 발전기는 회전 계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 그러면 그냥 회전 계좌형이라고 그냥 딱 놓고 보는 거예요. 회전 전기자형이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계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코일만 감겨가지고는 계좌가 되지 않죠. 자석을 발생할 수 없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직류전류를 갖다 흘려주죠. 그러니까 직류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여자기죠. 직류전류를 흘려주려면 직류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자기.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파트죠. 여기는 정지되어 있는 파트고, 여기는 지금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는 계좌에다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슬립링과 브러쉬 같은 것이 있어야겠죠. 여기가 이제 슬립링이나 이제 브러쉬가 있어야 되겠죠. 슬립링하고 브러쉬가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슬립링하고 브러쉬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장치죠. 자, 슬립링이나 이제 브러쉬 같은 것을 이제 쓰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죠. 이제 뭐 여기에 뭐 마모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접촉장이 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단점으로 있지만, 회전하는 파트에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장치죠. 그래서 슬립링 브러쉬는 그런 용도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기뿐만이 아니라 뭐 전동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름 붙여볼까요? 이게 원동기죠, 원동기. 자, 여기가 그러면 이제 계좌가 됐으니까 고정자가 이제 전기자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전기자. 자, 전기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까? 그렇죠. 전기자 코일이죠. 그렇죠. 전기자 코일이어서 이제 바깥에 이제 코일이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자석이 안에서 돌아가고, 바깥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 코일에 기전력이 유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기 기전력이 발생하는 부분이겠죠.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자, 즉,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바깥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고정자에 있다. 고정자 코일에 감겨져 있다. 고정자에 감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전자에는 계좌죠. 여기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직류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유도기하고 다른 것은 우리 동기기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를 갖다가 자화시켜주는 자화 여자 장치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치죠. 자, 그래서 요 자석의 크기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제 이 계좌 전류의 값을 갖다가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그러면은 이 값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또 장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동기 쪽으로 와서 보면요. 원동기는
우리가 정기적인 출력, 이제 고정자에서 우리가 정기적인 출력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정기적 출력이 나갈 텐데,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어떤 파트가 있냐. P하고 Q가 있어요. P와 Q 파트가 있죠. 이건 이제 유효전력이고, 이건 유효전력이고, 이건 이제 무효전력이죠. 그러면, 유효전력을 그러면 생산하는 파트가 어디냐. 유효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파트는 어디냐. 그러면 원동기, 이게 터빈이죠. 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기계적 입력이, 여기에 이제 회전날개가 있죠. 회전날개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증기나 또는 뭐가 들어와요? 예, 물. 그렇죠. 증기 같은 경우는 어떤 발전기입니다. 증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이죠. 자, 화력이나 또는요. 자,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기를 갖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은요. 자, 물은, 그렇죠. 수력이나 또는 이제 양수 발전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이제 물의 입력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증기나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통과시키죠. 예, 통과시켜 가지고 아주 강하게 통과시켜서 이 날개를 강하게 돌려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자가 얘랑 동일한 속도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이때 이 기계적 입력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계적 입력이죠. 이 기계적 입력은 예, 유효한 에너지입니다. 기계적으로 유효한 에너지입니다. 이 기계적 유효한 에너지가 여기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뭘로 바뀌냐면 예, 유효전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른 손실이 없다면 이 기계적 입력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에너지 보존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전기 에너지의 어떤 파트로 바뀌게 되냐 그러면은 예, 유효전력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효전력을 담당하는 파트는 어디냐? 자, 무효전력도, 그쵸. 부하가 필요로 하니까, 달란만큼 또 발전기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자, 무효전력을 만들어주는 파트는 어디냐면 이 여자기 부분입니다. 여자기에서 우리가 이 계좌전류를 갖다 조정함으로써 이 무효전력을 갖다 공급하거나 또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도 하고 이제 흡수도 이제 가능하도록 여기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자, 물론 이 유효전력 같은 경우도 계통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모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전기가 이제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이제 발전기는 여자기, 무효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급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흡수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여자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과여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계좌에다가 전류를 많이 줘서 자기장을 더 많이 만드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과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어떤 운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효전력 입장에서는요.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서 다 연결돼서 다 문제화돼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여자라고 그러죠. 저여자라고 그러면은 이제 요 계좌 전류를 갖다가 낮추는 거죠. 낮추면 우리가 이때는 무효전력을 갖다가 흡수한다나 흡수하는 운전이다 이렇게 하죠. 이걸 갖다 이제 소모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소모한다나 흡수한다는 말은 이제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여자 장치를 통해서 무효전력을 갖다 공급할 수, 그러니까 주요 역할은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부하 조건 같은 데에서는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구조와 얘들의 이제 역할이 뭔지를 갖다가 잘 인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원리는 뭐 간단한 거죠.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을 뭐 이용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갖다가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죠. 자, 이 전기자 코일에서 전기자가 이제 우리가 고정자 부분에 감겨져 있다고 했죠. 여기는 삼상이기 때문에 세 세트로 감아놓은 거예요. 코일이 이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깥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세 세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삼상 발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세트를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기자 코일이고 여기에 이제 유기기전력이 코일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유기기전력이 그 발생하는 조건을 보니까 패러데이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여기요. 이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이 자속이에요. 자속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러면은 여기는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 패러데이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발전기 원리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요런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전기는 뭘 하게 되냐면 여기를 자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돌려준단 말이에요. 돌려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돌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물론 자속은 있죠. 자속은 있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그 값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 이 값은 0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터빈으로 이렇게 회전자는 직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터빈을 돌려주면 얘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돌려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요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죠.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 그렇죠.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면 뭐가 발생되니까요? 기전력. 다른 말로요,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기발전기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회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원동기 터빈에 의한 계좌인 회전자를 회전시켜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미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할 때 이제 어떤 속도로 회전할 거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Hz가 원하는 주파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갖다가 이제 극수를 정해가지고 2극기냐, 뭐 4극기냐에 따라 가지고 요 회전 속도를 결정하죠. 뭐 예를 들면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기 속도라고 부르는데 뭐 2극기, 우리가 화력 같은 경우는 고속기로 이제 2극기까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2극기면 뭐 60Hz를 갖다가 만들어내려면 3600rpm이 필요한 거죠. 즉 얘를 갖다가 터빈을 이용해 가지고 분당 3600바퀴, 이걸 갖다 초당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RPM이 아니라 RPS로 하면 60rps가 되는 거죠. 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Hz면 60rps, 그 다음에 50Hz면 50rps,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죠. 자, 4극기가 되면은 이제 그걸 절반으로 줄겠죠. 1800rpm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계좌의 전류까지 공급하게 되면, 그쵸, 이 자기장이 성립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상태를 갖다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요런 유기기전력을 갖다 시료값으로 따지면 요런 유기기전력을 얻을 수 있는 거, 4.44의 F의 N의 파이 F에 해당하는 유기기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는 아까 E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어떤 속도로 돌렸느냐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결정되는 거죠. 2극기에 3600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이 주파수는 60Hz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고정자 코일의 턴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좌자속이죠. 즉, 이 계좌자속은, 자, 이 계좌자속은 계좌 전류의 크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죠.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얘가 이제 커지는 거겠죠. 자, 여기에 흘리는 계좌 군선에 흘려준 이 전류 크기를 갖다 증가시키면 얘가 증가되는, 자, 그런 방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자석을, 이걸 갖다 좀 더 이해한다면, 자석을 한 바퀴 딱 돌려주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느냐, 이와 같은 이제 패턴으로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단상 부분만, 하나의 이제 A상 부분만 한번 본다면, 이런 식으로 자석은 한 바퀴 돌려주면 자석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유기기전력은 이와 같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석이 한 바퀴 돌려주니까 이 바깥의 고정자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정연파로 이렇게 크기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 유기기전력도 정연파 모양을 갖고 여기에 이제 위상만 몇 도 정도 차이가 나냐면 90도 위상 차가 나는 것이죠. 자석에 비해서 여기 유기기전력은 이제 미분된 형태니까 우리가 정연파에서는 90도를 갖다 앞서게 하는 역할을 하죠. 미분이, 그죠? 우리가 J, 오메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90도가 앞서게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뒤집어지니까 앞서는 게 아니라 자석보다는 90도 뒤지게 된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칠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리는 이제 페러데이 법칙이죠. 이렇게 되죠.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이죠. 자석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바뀌어지면 뭐가 생긴다?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이제 정확하게 위상을 짚으려면 이제 마이너스까지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한 턴을 쓸 게 아니면 이제 N자만 여기다 붙여주면 되죠. 이때 이제 자석은 이렇다는 거죠. 자석은, 자, 오늘 이제 전자기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자, 자석은 이제 이와 같이 됐죠. 이게 이제 유효한 양이죠. 코일을 통과하는 유효한 양은 좀 이렇다는 거죠. 자석 밀도에서
면적과 나란한 영상만, 이 면적 벡터랑 나란한 영상만이 유효한 벡터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일정하지 않고 계속 그 값이 변한다. 이 유효한 양, 코일을 통과하는, 그 코일 면을 통과하는, 코일 폐경로죠. 이 폐경로 L로 구성된 이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면을 통과하는 자속이 계속 시간에 따라 바뀌어준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코일에서는 PC 유기 기출력이 발생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발전기를 갖다 구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고정자 부분이죠. 고정자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일을 감죠. 고정자에다가 이제 이 발생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을 갖다 고정자에다 배치한다는 거죠. 회전자가 아니라. 그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코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우리가 이제 단상 발전기라고 하면 여기가 A 다시. 삼상을 만든다면 이걸 갖다가 이제 세 세트를 갖다가 이제 여기 고정자에다 배치를 하면 삼상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회전자가 계좌죠. 자, 회전자인 계좌를 갖다가 여기다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요. 요렇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샤프트죠. 여기다 터빈이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터빈이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 돌아가는 이 방향을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돌린다. 뭐,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돌려도 되고, 반대로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자속이, 이 코일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할 건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해주려면, 이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속이 시간에 따라 바뀌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비벡터죠. 자속 밀도 벡터죠. 요것은, 일정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자기를 통해서 계좌 전류를 통해가지고 여기는 사실 코일을 감죠. 코일을 감아서 요 전류를 흘려가지고 요 크기를 만드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일정하게 잡아두면은 사실은 여기에 발생하는 이 비벡터는 일정할 겁니다. 일정. 그러니까 이 값이 바뀌는 게 아니죠. 돌린다고 해서 이 값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돌렸을 때 뭐가 바뀌냐면 이 코일에 관통하는 요 자속이잖아요. 코일을 관통하는 요 자속의 유효분, 이게 유효분이죠. 이 코일이 받을 때 유효분의 이 자속이 바뀐다는 거죠. 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도 돌려주면 얘가 바뀌는 거죠. 자, 우리가 요 내적은 얼마나 유효한 양을 갖다가 평가할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DS 벡터랑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게 일치하는 양만이 유효한 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DS 벡터는 뭐냐면 이 면에 어떤 벡터냐면 요 수직한 벡터가 DS 벡터예요. 요게 DS 벡터예요. 여기 이 면에 수직한 벡터. 이 자속 밀도, 이 비벡터 중에서 면적 벡터 요거랑 이제 일치하는 놈만이 뭐냐면 유효한 성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요 유효한 성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0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를 0도. 여기를 갖다 0도. 자, 그 다음에 여기를 90도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회전을 시킬 거니까 여기는 이제 180도. 여기는 이제 270도. 다시 돌아오면 이제 0도, 360도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요 파이를 한번 봐보게요. 한번 돌렸을 때. 자속. 그래서 이 파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자, 서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그대로 자석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죠. 이 비벡터가 여기가 그냥 일정한 값으로 있고, 그냥 또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값은 그냥 일정한 값, 요 파이 값으로 그냥 남아있을 겁니다. 요 값으로. 요 값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 그렇죠? 돌려주는 이유는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0도일 땐 여기 있어요. 자석이.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모든 이 자석 밀도가 이 면적 벡터랑 다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니까 즉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만이 유효한 양이라고 보시면 돼. 일치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수직이거든요. 자, 그럴 때가 이제 최대가 될 거예요. 요 일대가 최대가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90도 쪽으로 돌려가면, 자, 그렇게 되겠죠. 점점, 이게 세트가 발생하죠. 세트가 생기면서 점점 수직한 양은
수직한 양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점점점 줄어들겠죠. 더 θ가 더 증가하면 점점점 수직한 양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여기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N극이 여기가 있고 S극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쵸? 여기는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하나도 없죠. 다 뭐냐면 평행하게 가죠. 이 면에 평행하죠. 평행하다는 것은 뭐냐면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없다. 즉 DS 벡터랑 일치하는 벡터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유효한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때가 90도까지 왔을 때 점진적으로 돌렸을 때 이게 장가지다가 코일은 서 있으니까 그때 자석을 돌려봤더니 이렇게 뭐냐면 자석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 자석의 변화는 코일이 유효하게 본 자석의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가 주체냐가 중요한 거죠. 이 자석 밀도는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죠. 이 자석의 크기가 똑같다면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얘가 돌아가는 건데 얘는 변하지 않지만 이 코일이 느낄 때는 돌리면 유효한 자석의 양이 점점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 즉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지금 여기에 와 있죠. 자, 통과하는 방향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렇게 지금 통과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구간 0에서 90도는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했는데, 면에, 지금 이제 이쪽으로 통과하려고 그래. 이제 N극에서 S극이 있잖아요. N극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이렇게 통과하려고 그래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플러스라면 이제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통과하면. 그죠? 방향이 바뀐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 DS하고는 방향이 반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 90도에서 180도 쪽으로 갈수록 또 점점 또 수직한 양이 점점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점점 감소해 왔지만 다시 여기는 수직한 양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보면. 자, 그런데 이게 방향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0도까지 오게 되면 여기가 다시 최대치가 되겠죠. 완벽하게 그죠? 예, 수직한 위치에 섰죠. N극, S극 위치만 바꿨죠. 그죠? 이렇게 통과하고 있죠. 반대 방향이죠. 자, 그러다가 이게 180에서 270으로 오면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나 또 상황은 똑같은 거죠. 또 수직한 방향에서 점점점 평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수직한 성분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이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180. 여기가 이제 270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려보면, 자, 제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다시 수직한 방향 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돌리면,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자석을 한 바퀴 돌리면. 즉, 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극기라고, 극이 두 개 있다 해서 이극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극기인 경우는 자석을 정확히 한 바퀴 돌리면, 요 자석이 뭐냐면 한 주기가 가요.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주기. 굉장히 이해하기 편리하죠. 이극기가. 그래서 회전기를 이해할 때는 이극기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석을 한 바퀴 돌렸더니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장도 이 자석도 한 주기가 변화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요? 예, 정연파 모양을 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도트 연산은 이렇게 하죠. 크기로서 보면 B에 여기에 이제 면적이죠. 어차피 면적 적분하면 이거의 면적이죠. B의 S에다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회전시키면. 자, 그러면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발생할 거냐면 이거의 미분한 관계니까 이거의 변화율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얘가 코사인이면 사인이 될 거고 사인이면 코사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더 좋다겠잖아요. 이게 미분 연산자가 있으면 여기가 정연파야. 그러면 얘를 90도 위상으로 따지면 9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제가 좀 기억을 하라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미분 연산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정연파인 경우는 90도를 앞서게 해준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앞서는 게 아니라 꼭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뒤지는 거예요. 90도 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라보면, 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얘는 자석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전력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90도 뒤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전력의 파형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게 기전력이 되고 이게 자석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정연파의 교류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3상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다가 이 코일을 갖다가 두 세트를 더 포함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하학적으로 이제 120도 위치에다가 120도 위치, 여기가 이제 120도죠. 120도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B상을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래서 B 다시. 그러니까 B 한 세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작점이 기전력을 기준으로 따면 여기가 된다 그러면 얘는 그 다음 120도 뒤에 붙어서 동일한 시점이 시작될 거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또 120도 뒤에 90이 여기니까 120도 뒤에 여기서부터 파형이 시작될 거예요. B상 전압은. 여기는 이제 A상 전압이 여기라면 또 C상은 또 거기로부터 여기로부터 또 120도 또 120도 뒤에다가 C상을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C 다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또 몇 도가 밀리냐면 120도가 밀려서 또 C상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3상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회전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준 여기를 A상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를 A상으로 만들어 놨으면 회전하는 방향 1이 가져왔다면 여기가 이제 B상이 되는 거고 여기가 C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회전 방향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 여기가 B상, C상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없죠. 여기서 이 내용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회전 계좌형을 채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기를 제외하고 또 그다음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회전 전기자형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전 계좌형을 갖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발전기야 우리가 단상으로 만들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기들은 예 없이 거의 3상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3상 전기자 본선이 이제 고정되어 있으므로 본선의 비열이나 결선이 용이하다.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파트를 갖다가 회전하는 파트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안정하지도 않고 기계적으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본선이 이제 고압이 되고, 전기자 본선이 이제 상대적으로 고압이 되고, 계좌 본선은 저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저압인 쪽을 갖다가 회전자에다 배치하는 것이 또 저런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자 권선은 요즘 같으면은 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정도라고 써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kV 내외라고 보시면 되죠. 20kV. 발전기의 출력 전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8kV 되고요.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22kV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기자가 회전자에 있다 그러면 고전압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20kV 내외인데 그 전압을 이렇게 슬림링 브러쉬로 인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압인 계좌를 갖다가 회전자에 넣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도 마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가닥수죠. 여기는 두 가닥만 인출하면 되고, 그죠? 이건 두 가닥만이죠. DC 전원이니까 직류전류만 흘려주면 되니까 이건 두 가닥만 인출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만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요걸 갖다가 회전자에다 배치한다 그러면 몇 가닥이 나와야 돼요? 하나, 3상으로 배치하니까 둘, 코일을 3개 감아서 A, B, C 이렇게 인출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얘는 뭐 6가닥으로 인출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럼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차피 Y로 할 거니까 이렇게. 총 몇 가닥 필요해요? 하나, 둘, 셋, 4가닥을 인출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걸 갖다가 배제하더라도 뭐냐면 이게 가닥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인출하는 것 자체도 이제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회전 계좌형을 쓰는 게 대용화될수록 회전 계좌형을 쓰는 게 당연히 더 이론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계좌를 갖다가 회전자에다가 설계를 하게 하면 구조가 단순해지고 기계적 견고하게 제작할 수가 있다. 단순한 놈을 갖다가 튼튼하게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잡한 놈을 갖다가 튼튼하게 제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전 계좌로 가져가게 되면 회전자를 갖다가 조금 더 무겁게 의도적으로 무겁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성 에너지가 증가해서 과도 안정도, 고장이 났을 때 과도 안정도 증대에도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고, 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인출 가닥수도 너무 많다는 거죠. 뭐, 3상 3개의 코일을 갖다가 3세트 코일을 감아야 되는데, 회전자에다가 감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압 문제예요. 자, 요 그림은 요걸 갖다가 이제 A상, 자, 여기는 이제 A상 코일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면 B상은 무조건 여기 120도 밀리는 거죠. 자,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 여기가 B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면 A상 다음이 무조건 B상이에요. 자, 120도 뒤에. 기하학적으로 120도 뒤에 있죠. 120도 뒤에 있으니까 위상이 이제 120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극기인 경우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120도 뒤에니까 또 B상부터서 C상까지 또 120도가 또 밀리는 거죠. 요걸 갖다가 이제 지금 이게 삼상평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페이저도로 작성하면 이거죠. 크기하고 위상으로 표시하면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번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A상이 여기에요. A상 페이저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0도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B상은 여기로부터 120도 뒤에 이렇게 B상은 여기로부터 120도 뒤에 항상 이런다는 이야기죠. 120도 뒤에요, 뒤에. 120도 뒤에. 120도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상은 여기서부터 또 120도가 늦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C상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상, 상회전,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기서 같이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